안녕하십니까. 저는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조입니다. 오늘 공개 강좌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8 아카데미 첫 번째 공개 강좌 38 민주이거 오늘을 묻다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좌석을 120석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120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불편하게 앉아 계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 저희 사업회에서 연초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에서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첫 강의는 위기를 넘어 세계로 한국 무역산업의 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 무역 발전에 궤를 같이한 민주주의, 이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연사님은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지내셨고 현재는 한국협업진흥협회 김학도 회장이십니다. 우리나라 산업무역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경험을 쌓아오셨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주역이신 김학도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학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하고 2년이 돼서 우리 이양희 의원님 초청으로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우리 기념사업 그 38 아카데미의 첫 번째 연사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 이양희 의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 60년대 이후에 무역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기까지의 그러한 쭉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자부심 그리고 38 민주이거 기념사업의 그러한 의의를 같이 한번 나눠보자는 초청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사실 3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하고는 제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60년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대전고 인근의 학생들이 우리 자유당 정권의 어떤 부정에 대한 그런 저항으로 거리에 나섰고 시위를 주도했었는데 이 민주화 이런 뜻이 2018년 12월에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으로 대전에 제가 근무를 할 때였고요. 첫 1회 그 공휴일 기념식이 기념탑에서 2019년 3월에 첫 1회가 있었는데 그때 지역 기관장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저도 1회 때 그 첫 기념하는데 그때 와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연극도 보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대한민국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중국에 방문을 출발을 했습니다. 내일 아마 역사적인 미중 그 통상 또는 무역 그 여러 가지 협상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아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지금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하는 주요 가장 핵심되는 의제는 물론 중동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사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무역에 대한 그러한 협상 의제가 주요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부터 위기 때마다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성장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무역이 수출이 우리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무역들이 진화가 돼서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6대
무역 강국이 되었는지를 한번 역사도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나 자동차나 어떤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바로 그러한 70년대, 80년대의 수출 성장에 다 주역들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저는 산업부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같이 저희들이 보조를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여러 선배님들께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 저희들이 이제 정말 그 절대 가난의 시대, 이 당시 상태로 보면 도저히 한국은 성장할 수 없는, 그리고 세계 거의 보시는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북한과 비교하면 북한보다 못한 그러한 시절이 바로 1960년대 시절입니다. 우리 가난과 이런 모든 것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수출은 1억 달러도 안 됐고요. 했던 이러한 대한민국이 바로 오늘날 60년 만에 36,000불의 국민소득,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의 그러한 경제 규모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결과 지금까지 성장을 하게 됐던 가장 핵심되는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수출이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의 그 경제를 규모를 끌고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국토가 협소하고 또 국내 내수의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미 국가들하고의 그걸 비교해 보면은 남미 국가들은 당시에 같은 시절에 수출 주도형, 수입 대체형의 그러한 성장 전략을 했고, 또 국내 산업을 개방하기보다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의 어떤 도전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분석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대한민국의 무역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60년대 1억 불도 안 됐던 이러한 수출이 작년에 7천억 불을 돌파해서 처음으로 7,093억 불을 돌파를 했고요. 이 7,094억 불이라고 하면은 30분의 수출이 1억 불씩 수출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우리가 주로 광물 중심으로 수출을 했고, 또 그 다음에 가발, 심지어는 은행잎, 이런 것까지 수출했던 그러한 시절에서 저희들이 이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내 소비재라든지 화장품, 또 반도체, 조선, 선박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수출의 그러한 핵심 원동력이 됐던 것은 결국에 우리 무역이 대한민국을 경제를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100억 불을 수출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부가 100억 불 수출을 처음 돌파했다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했었고요. 또 1000억 불을 돌파했던 것이 1995년. 아마 저희가 좀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70년도 초에 석유 파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IMF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좀 튼튼하게 하고 다듬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00억 불이 95년도에 1000억 불을 돌파를 했고, 또 불과 10년 만에 수출 3000억 불 돌파,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7000억 불을 처음 돌파해서 세계 6위의 그러한 수출 강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세계 6위라는 것은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쭉 있습니다만은 이 네덜란드와 홍콩의 경우가 저희보다 이제 양으로는 좀 많은데요. 사실은 여기는 이제 그 중개무역을 하는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수출 통계는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거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로는 8위, 때로는 6위,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2, 3일 전에 발표 나오신 금년 1분기까지 수출이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5위가 됐다는 보도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지금 반도체 수출이 호황이 돼서 지금 아마 금년에는 850억 불, 매월 850억 불 정도씩 수출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 1조 달러의 수출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해가 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60년대 저희들이 처음 수출했던 그 당시는 세계 그 세네갈이나 코스타리카 같은 그러한 나라들 수준의 세계 70위 정도의 그러한 그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의 3% 정도에 해당되는 수출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수출 상품 수에 있어서도 당시에는 60년대에는 100여 개 정도에 불과했던 그러한 상품이 이제는 1만 개가 넘어서 1인당 수출액은 4달러에서 지금은 1인당 한 14,000달러의 그러한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에서도 계속 발전이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뭐 저희들이 오직 있는 거라고는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1차 산품 위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중석, 철광, 오징어, 수산물, 텅스텐, 무연탄 같은 이러한 물건들이 주로 있었다고 한다면은 70년대, 80년대는 약간의 이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면서 이제 수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합판, 가발, 그 다음에 철강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순 가공해서 1차 가공해서 수출하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것들이 주요 품목이 됐었고요. 90년대에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2차 상품에서 조금 더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같은 약간 가공된 이러한 제조 쪽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IT가 가미가 되면서 IT 제품이 결합된 그러한 전자제품, 첨단 제품, 반도체, 그리고 내구, 소비재 이런 쪽에서 이제 수출이 일어나게 되죠. 이 당시 60년대 지금 저희들의 이제 수출 규모나 70년대 초의 수출 규모가 현재의 그 북한의 지금 품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90년 초에 남북 그 물자교역 담당을 했었습니다. 산업부에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물자교역을 담당했는데 남북한이 물자 교류가 시작이 된 게 88년 남북한 8.15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남과 북이 물자를 이제 교류하게 됐고요. 제가 바로 90년 초에 89년부터 북한의 물자를 이제 승인해주는 그러한 담당 사무관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하면은 한 번은 이제 북한에 이제 참새를 5만 마리를 수출하겠다고 한번 이제 승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한참을 고민스러운 게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관계부처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사이드 쪽에서는 안기부라든지 외교부가 이제 한 파트가 있고 경제 파트에서는 이제 재무부, 상공부 이쪽에 이제 한 파트가 있어서 북한의 그 물자가 들어오면 그 승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정부 간의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북한에 이제 북한 물건이 수출이 되냐면은 북한에서 주로 명태, 수산물, 그 다음에 광물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한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중국에 북한에 있는 물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구조를 삼고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에 있는 업자를 불러서 참새 5만 마리를 도대체 어떻게 한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역마다 1,000마리씩 할당을 해서 한국에서 승인이 나면은 딱 해서 일제히 잡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 막 먹고 할 때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승인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한 달 내로 5만 마리를 잡아서 수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부처에서는 좋다, 승인이나 허락을 하자 했고 국정원하고 외교부 쪽에서는 반대. 그 반대하는 이유는 저쪽에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굶주려서 음식이 부족해서 참새를 주식으로 먹을 정도로 수입을 해간다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결론은 불허로 이렇게 판정이 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바로 60년대, 70년대 그래 북한은 여전히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 수출하는 물건들은 주로 1차 상품, 광물이나 수산물 쪽에 있는 물건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또 물건 중에 인기 있는 게 뱀술 같은 거, 또 자연에서 만든 그런 가공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한국도 여전히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이런 물건들을 팔면서 1억 불 수출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대국에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당시 60년대 초에는 대한민국이 수출했던 나라들이 4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는 249개입니다. 우리 전 세계 그 나라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몇 개쯤 되시죠? 201개. 또 190개. 보통 이제 그 유엔에서 유엔 기준으로 따질 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3개입니다. 거기다가 업저버로 해서 바티칸 공화국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제 업저버 국가로 돼서 195개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따지는 전 세계 국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권이 승인되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이 일부가 있고요. 또 기타 이제 그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관세 영역으로 해서 물건이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러한 국가 코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249개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나라는 206개, 아마 206개, 5개. 그다음에 피파가 하나가 나라가 더 많죠. 저기 월드컵 참석하는 피파가 207개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총 관세 영역으로 따져서 관세가, 그러니까 물건이 넘어가서 국가 영역을 넘어가는, 보더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249개 나라, 모든 나라에 대한민국의 물건들이 안 가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러한 나라들이 60년대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제한된, 미국이 한 40% 정도의 대미 의존도가 40%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 이제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것은 물론 거의 1차 상품의 그러한 수산물이나 또는 1차 상품의 그러한 수준이었던 거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18% 정도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대신 아세안 국가라든지 이러한 국가들로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특징입니다. 수출이 왜 중요한가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제무역을 전공을 했고요. 그쪽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수출은 국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수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하나 해서 소득 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 두 가지가 가장 큰 무역의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수출이 얼마나
가공이 돼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수출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 원자재를 얼마나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가공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부가가치를 붙여서 거기다가 더 가치를 붙여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서 그 원자재 값으로 돈을 다 지불해야 되면은 부가가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요. 또 그런 부가가치를 높여서 좀 하이텍, 첨단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율이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현재 뭐 56% 정도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점점 이제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수출에 의한 취업자, 그러니까 수출과 관련되는 제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의 취업자 수가 416만 명으로 계속해서 취업 유발 인원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차량번호 5605 보시면 차를 좀 빨리 빼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제 쭉 한번 저희가 내용을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무역이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수출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실감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경제상으로 대외 여건과 또 국내 여건 여러 정치 경제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주로가 이제 대외 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무역은 이제 외국과의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요. 대외 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크게 한 대여섯 번의 그러한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 중동 전쟁이 당시 일어나면서 중동에서 기름값이 그 당시에 배럴당 3달러였던 게 12달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물가나 이런 것이 확 한번 올라갔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무지하게 침체됐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시절입니다. 또 2차 석유 파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과 비슷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란이 미국을 지원했던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이제 오펙에서 석유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때 2차 석유 파동 때 다시 기름값이 12불에서 30불로 이렇게 뛰고 심지어 37불까지 이제 뛰어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뭐 잘 아시는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그러한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생겼던 2008년 이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이 한국 무역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고요. 최근 한 2,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저성장 추세가 지금 지속되는 상태에서 어제 또 발표한 거는 또 다행히 저희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1위의 그러한 성장을 보였다는 또 그러한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우리 국가에 또 운도 작용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2차 파동, 그 중동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의 오펙에서의 그러한 석유 감산에 대한 그러한 조치로 인해서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원가의 상승, 물가의 상승, 그다음 환율의 상승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졌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 아마 여기 선배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제 중동에 대한 투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됩니다. 중동에 이제 석유값이 3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불로 팍 뛰는 대신에 중동에 이제 돈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중동에서 이제 자기들 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고 우리의 그 젊은 청년들이 중동으로 가서 현재 중동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외화를 한국에 보내서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됐던 그 시절입니다. 이 통계에서 이거 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중동 이 당시에 중동 수출이 바로 이 73, 74년 이 하필이면 1차 파동, 2차 파동 이 어려운 시기에 수출은 오히려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 시기를 이용해서 중동에 오히려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옛날 베트남전에 저희들이 진출을 했고 또 중동을 또 이렇게 해서 진출을 했고 투자를 했고 했던 그러한 그 대외 여건이 어려웠던 것들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경제를 극복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중동의 건설 투자가 이 미국 북미나 대형주보다도 이 당시에 급격하게 늘었던 것이 이 1, 2차 석유 파동을 극복했던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3년도, 74년도 한 해에 증감률이 130%, 170%씩 늘어나고 있고요. 79년에 80년에는 61%씩 이렇게 급격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시기는 잘 아시는 IMF 97년 외환위기 때 국가 부도 사태가 났었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당시에 실직이라든지 많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저희들이 97년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한 뒤에 불과 3년 8개월 만에 748억 달러 3년 만에 98, 99, 2000년 3년 만에 748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적자에서 바로 흑자로 전환하는 그래서 IMF를 탈출하는 그러한 계기도 역시 무역이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외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무역 흑자가 바로 2000년에 외환 보유액을 플러스로 전환을 했던 그러한 시절인 거죠. 지금 현재는 26년 3월 기준으로 약 4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에 다 금 모으기 위해서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서 은행에 가서 금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들이 아마 생생하실 겁니다. 2008년입니다. 2007년의 말에 글로벌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죠. 리만 미국의 월가에서부터 파생이 시작된 그런 위기가 리만 브라더스의 그런 파산으로 됐고 기타 관련되는 그러한 글로벌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여기 때는 그래도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당시에 중국이 경기를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 해외의 이러한 여건을 이용을 해서 이 당시 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중심에서 약 40%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중국의 수출이 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려움을
중국의 경기 확장 정책을 수출 확대로 우리가 극복을 했고, 또 이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그러한 수출에서 여러 아세안, 기타 신흥국, 남미, 중미 쪽의 신흥국가로 다변화시켰던 이러한 구조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어려움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다시 기회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그 요인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을까? 결국 기업과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쪽은 뭐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 정부의 대외 개방, 이때는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그 FTA 쪽에 일을 많이 했고요. 제가 한 5, 6년 동안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1개 FTA 협상의 수석 대표를 제가 맡아서 한 40여 개 나라와 FTA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FTA의 가장 기본 개념은 해외 그 상대 국가의 그러한 그 무역의 장벽을 풀고 관세를 낮추는 그러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고 국내의 어떤 그러한 그 허들,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어떤 검역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허들을 푸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는 게 이제 FTA였었고요. 그 당시 2000년 초에 저희들이 이제 2000년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바로 이 2000년 당시에 2002년에 처음으로 이제 칠레하고 FTA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FTA를 타결하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50여 개의 FTA를 지금 체결을 해서 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영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해외의 경제 영토가 한 85% 정도의 해외 국가와 우리가 FTA를 체결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FTA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직접 협상했던 얘기들을 조금 현장의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이제는 해결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이제 통상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노멀에서 뉴노멀로 이제 넘어갔다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전체적으로 성장률 둔화라든지 유가 상승, 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이런 쪽들이 쭉 있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노동 인구의 감소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그 도전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챌린지다라고 저는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계 교역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세계 소득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출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소득이 10이 늘어나면은 수출이 10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수출이 20이 늘어나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이 생기면은 소비도 늘어나야 되고 지출도 늘고 또 기타 등등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소득 증가율 대비 세계 소득 증가율 대비 수출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소득이 10이 늘면 수출도 10이 는다라는, 즉 변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그냥 똔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었을 때는 뭐냐면은, 이었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 수출 증가율이 2배가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또
그것이 2배가 줄어든 1이라고 그러면은 좀 약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소득에 대해서 교육의 성장, 교육 성장률 이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수출이 세계 소득이 증가되면서 수출이 더 이상으로 증가되지 못하는 점들이 우리나라 성장에 좀 많은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출 제품의 다변화 또 수출 국가의 그러한 다변화 그다음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 속도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최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이미 이제 2026년 내년이면 지금 이제 최고령 사회로 저희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요. 최고령 사회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20% 이상이 그 나라에 지금 되는데 아마 거의 지금 우리가 최고령 사회로 금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노동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그러한 포인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다양한 이러한 AI, 반도체 같은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우리 수출의 호기로 삼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신흥국과의 수출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품목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현재는 이제 반도체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수출액이 670, 860, 859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월에 850억 불이면은 12개월이면은 1조 200억 불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작년에 이제 7천억 불을 돌파를 했는데 아마 역사상 이런 추세라면은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겁니다만 좀 다소 우려스러운 거는 대만이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TSMC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 성장을 리드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반도체 중심의 또는 반도체 의존형 경제가 되지 않고 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반을 튼튼히 하는 그러한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우선 기운도 나고 힘도 나겠습니다만은 질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품질의 퀄리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반도체가 지금 계속 지금 상승세를 월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4월까지 수출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전체 월 수출액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수출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면은 특히 작년에 특히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에서 우리가 K 한류 바람을 타고 아주 활발하게 지금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조선이라든지 기타 또는 소비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은 품목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근거로는 전 세계 이 중산층 인구, 즉 아까 신흥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국가의 대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국가들이 그 인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라든지 기타 국가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소비층을 형성을 하면서 그들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품목들을 많이 개발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 전 세계 소비자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시장 규모는 2031년에는 약 한 50% 이상이 증가되는 약 18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러한 시장 규모로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라든지 소위 이제 헬스 케어 이런 쪽에서도 많은 아마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그런 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IT와 기존의 어떤 응용 기술을 결합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수출의 증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장도 좀 전에 이러한 미국, 중국에 이제 편중됐던 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아세안 국가라든지 기타 나라들 또 중미라든지 이러한 국가들로 다변화돼서 증가되는 것이 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요것을 이제 이 무역이라는 측면을 한번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쳐다봤어요. 무역 중에서 어떤 산업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어서 저희 이제 아카데미의 다음 차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그분들한테 또 전문가분들한테 듣는 걸로 하고 저는 간단하게 이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오늘날 이렇게 호황이 된 거는 저는 결국 산학연이 같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그 다음에 학계의 그러한 연구, 이 세 가지가 합쳐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대한민국의 구군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기의 반도체는 거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라디오 트랜지스타를 조립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것이 60년대 초에 한국전자기술연구소라는 키스트라는 거기서 시작을 했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자공업의 구미에다가 전자공업을 육성을 하면서 이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을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우리 브라운관 그 전자제품의 TV 브라운관을 조립해서 만들어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이 아마도 반도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반도체와는 조금 결을 달리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초기에 1970년 초에 상공부, 당시 상공부는 모든 주요 산업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했던 여러 가지 주요 산업들에 대한 개별 산업 육성법을 만들게 됩니다. 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그래서 각 산업의 육성법을 만들고요. 이것이 70년 초부터 대한민국 수출 주도 성장을 끌고 왔던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85년도에 산업발전법으로 해서 이게 통합이 됩니다. 즉 70년대에서 15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의 발전을 주도로 해서 끌고 갔고 85년부터 이제 가트로 넘어가면서 이 이제 다자주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말고 그것을 국제시장 틀에서 보조금을 철폐하는 이런 형태의 상황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8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한민국은 무역 개방, 그 다음에 국산화 이런 거 줄이고 또 무역 개방과 개별 산업 육성을 줄여나가는 시절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정부가 이 초창기에 제도적인 토대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정부가 지원을 했고요. 당시 이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것을 이제 특정한 기업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인력들은 이제 연구소 인력들이 주로 넘어와서 연구소 인력들이 안암반도체, 안암산업, 그 다음에 한국반도체, 그 다음에 삼성보고, 한국반도체 인수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의 이제 그러한 구조를 정부가 끌고 갔고요. 그러면서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투자를 하게 되고 종전에 패키징, 이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가장 발전의 시작은 우리 여성 인력들이 당시에 이 칩을 꽂아서 구미공단에서 이 만들었던 섬세한 우리 여성 인력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바로 오늘의 반도체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웨이퍼 가공 칩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잘 안 들린다고 마이크. 더 붙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그 핫하게 나오는 HBM 그리고 D램 메모리라는 거는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비메모리 즉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런 들어가는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이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80년대 후반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컴퓨터가 막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컴퓨터 수요가 확대되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1메가 하고 D램이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해서 1메가하고 4메가짜리를 개발을 해서 삼성하고 이제 당시에 금성하고 현대하고 삼성이 이제 세 개가 이때 투자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일본이 먼저 진출했던 거를 이 메모리 반도체는 별로 이 가격이 부가가치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어느 정도 이제 철수를 한 상태에서 한국이 덤핑으로 미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90년 초에 산업부의 통상 쪽으로 가면서 그때 미국이 한국의 그 반도체 메모리에 대해서 반덤핑으로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초에 제가 미국하고 정부하고 반도체 협상을 1년 동안 협상을 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 메모리를 선택을 했고 이 메모리가 지금의 오늘날의 HBM 그다음에 AI 반도체 수요 확대되는 이러한 부분에 가장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뿐이 아니고 사실은 비메모리에서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는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마찬가지로 처음에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부가 이를 주도해서 조립 생산 기반으로 이 녹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그냥 그 조립을 해서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만들었던 시절입니다. 1955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발 자동차라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있었던 거 군용차, 찝차를 개조해서 그냥 뚜다뚜다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나라 자동차에서 블루버드라는 것도 만들고 그리고 80년대 초에 만든 게 이제 엑셀이라는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니를 80년 초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 85년에 보시면은 포니와 같은 독자 모델이 개발이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정부와 주도하에 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88년에 그 올림픽을 처음으로 그때 이제 저희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산업부에 들어가서 공무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시를 받던 공무원들이 200명이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성화봉송에서 성화봉송을 하고 제주도서부터 서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까지 이제 성화를 끌고 20일 동안 이제 끌고서 하는 총괄을 맡았는데 그때 나온 게 소나타입니다. 그때 88년에 올림픽 때 소나타가 나와서 200대를 올림픽 조직위원회 기증을 했고 기증이 아니고 현대에서 했고 그거를 제가 끌고 다니면서 제주도서부터 끌고 다니면서 서울까지 한 2달을 끌고 그때 아마 그 200대가 전부 사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분양이라고 그러나 사전 그걸 해서 주인들이 다 있는 차를 끌고서 200대를 끌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8 때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그런 행사 또 그러한 계기에 우리 대기업들과 국가와 국민들이 같이 합심해서 그러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이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 저는 한 20여 년 정도 통상을 산업부에서 통상을 했고요. 산업부에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신산업 쪽에 바이오, 나노, 로봇, 디자인, 엔지니어링 쪽에 신산업 쪽에 신산업 지원을 한 7, 8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 한 7, 8년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이 FTA 협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배 FTA 협상을 타결했을 때 사진이고요. 요거는 중미 FTA 협상을 했을 때 지금 요 분은 제가 같이 일했던 지금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는 제 후배고요. 여기 제가 가운데에 있었고, 요거는 당시 한중 FTA를 정부에서 타결하면서 서명을 했던 양 장관들이 서명했던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 내용들을 비준하는. 이것이 이제 보통의 FTA가 협상이 되게 되면은 이런 절차 순서를 밟아서 이제 FTA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FTA를 저는 한 5, 6년 협상 수석 대표로 했는데요. 보통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은 한 협상 대표단이 100명 정도가 상대국을 갑니다. 이쪽 100명, 저쪽 100명. 그러면은 한 번은 그 나라 가고 한 번은 이 나라 오고 그러면은 이 큰 호텔 한 5성급 되는 호텔을 도리를 빌려갖고 다 빌려서 한 10개 방을 빌려갖고 대회의실에서 전체 이제 거의 이제 전투하는 것 같아요. 그 전체가 같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세 파트, 연산지, 서비스, 투자 자유화, 조달, 무역 구제, 비관세, 분쟁해결 이 파트별로 정부 부처의 그 과장들이 대표로 이제 분과장으로 와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을 제가 이제 가운데 앉아 있으면은 각 이 10개 분과장들이 양쪽에 10명이 이제 쫙 있으면은 저쪽 나라도 이제 분과장들이 해서 20명이 마주 앉아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전략을 얘기하고 방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얘기하다가 각자 분과별로 흩어져서 회의하고 다시 모여서 10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쭉 진행하는데요. 제가 한 11개 FTA를 제가 끌고 갔었는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 중미, 한중일, RCEP, 그다음에 이스라엘, 터키 뭐 등등 해갖고 제가 이제 협상을 쭉 끌고 갔고요. 이런 나라들과의 이러한 협상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수출의 증진과 이런 거에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베트남하고 FTA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만났는데 베트남에서 자동차는 절대 못 풀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취지는 이제 베트남이 소위 이제 보호무역을 위해서 5개 산업을 자기들이 육성을 하겠다. 우리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전자, 자동차, 그 당시 그 섬유에서 자기들이 요 품목은 자기들이 보호를 해야 되니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 수석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대기업에 관심이 없다. 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제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은 대기업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이 그쪽하고 이렇게 뜻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대기업을 너들한테 진출, 그러니까 공격하는데 나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하고 약 한 10여 차례 협상을 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품목들을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품목이라는 게 총 만여 개 정도의 품목을 갖고 있고요. 보통 이제 8,000개는 딱 통으로 털고 나머지 2,000개를 갖고서 이제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0개를 갖고 처음에 한 500개 털고, 그 다음에 300개 털고, 그 다음에 200개 털고, 쭉쭉쭉 털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남은 것이 쌀, 뭐, 소고기, 뭐, 농산물, 떠르르르르 해갖고 순서가 이렇게 리스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하고서 딱 얘기를 하고 저쪽도 이거는 우리 건들지 마. 그러면 서로 이제 그거는 지켜주는 이런 구조인데 우리 투황께서는 그게 협상이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려운 지금 한미 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에서는 트럼프의 어떠한 그러한 좀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에 20년 동안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서 당시 제가 15년 5월에 협상을 타결했을 때 그 당시에 협상을 할 때 300억 달러의 한국과 베트남이 거래를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야 우리가 그러면은 2020년에 얼마 정도 목표를 가지면 되겠냐. 양국 장관이 모여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데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예상이 글쎄 한 600억 정도면은 뭐 적당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과감하게 우리는 800억으로 해봅시다. 해갖고 800억 달러를 했더니 20년에 800억 달러를 양국이 이제 교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FTA가 양국 간의 교역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2030년까지 1,500억 달러의 목표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3위 또는 2위의 그런 무역 국가가 되는데 이 FTA가 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산업, 무역의 그런 대한민국의 성장들이 결국 그 한국 경제의 그런 방향들이 쭉 성장하면서 결국 우리의 산업과 무역들이 그 같이 성장을 같이 해왔고요. 거기에는 우리 기업과 우리 기업의 인력과 그다음에 정부와 기술과 산학연이 같이 국가 어떤 경쟁력의 그런 핵심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산업 성장의 수혜자가 되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좀 더 지금까지의 반도체나 자동차 중심의 그러한 기반을 결국에 이제 이 사회와 같이 안정이 돼가면서 같이 발전을 해나가되 결국 문화나 또는 브랜드와 같은 이러한 다변화된 다양한 그런 영역으로까지 좀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학규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달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들려주신 김학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 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네, 저희 본 4.8 민주이거 기념사업회 이양희 회장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강의해 주신 김학도 차관님은
우리나라가 수출 입국,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수출 입국의 현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산 증인이시고 공로자십니다. 큰 박수 주세요. 우리나라 정말로 아까 수출 작년에 7천억 불이 넘어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 잘하면 1조 달러도 넘어서면서 일본을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기대찬 이런 소식을 지금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우리는 사실 체감을 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나라보다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많이 넓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모든 나라의 총 국민소득보다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 국민소득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러분. 수출만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로 저는 세계사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세계사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축복받은 나라.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여기 저 몇 장을 넘겨보시면은 이 순서지 다음에 1960년대 한국 절대 가난의 시대에 여기 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한국은 1960년에 97불 국민소득, 평균 국민소득 97불. 그리고 북한은 137불. 6.25하고 바로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우리 국민소득은 36,855불 달러. 그리고 북한은 1인 국민소득이 추계이긴 합니다만 1,100불입니다. 1,100불. 그리고 수출은 1960년에 북한이 3,200만 불이죠? 3,200만 불? 예? 아니, 3,200만 불.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3,200만 불이고 북한이 1,500만 불. 그런데 우리는 7천억 불이 넘어서고 북한은 우리가 추계이긴 합니다만 이게 정확합니다. 근데 5억 불입니다. 5억 불. 그러면 수출이 1,000배가 더 넘습니다. 1,000배가. 그리고 우리 국민 총소득이 약 1조 8천억 달러 정도 돼서 아프리카보다 조금 더, 아프리카 전체 나라보다 조금 더 많은데,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일 있죠? 이 사진.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깜깜한 밤에 인공위성이 우리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깜깜한 밤에. 북한은 이 평양 말고는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밝기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더 선명하게 나오죠.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북한은 밤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낮 같습니다. 대낮 같습니다. 이게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게 되어 있는 이야기를 우리 김학도 차관님께서 수치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것이 오늘 수출로 나타난 자료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네. 근데 왜 이렇게 5, 6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겠느냐?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재작년 말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로빈슨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논문이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간에 왜 대한민국은 세계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에 진입이 됐는데 왜 북한은 아직
때거리도 해결이 나지 않는 자유도 없는 이런 나라일까 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제도적인 분석.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택한 그 제도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만드는 제일 주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아직도 후진국을 못 면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정책을 택한 제도 선택이 잘못된 것이 그 주원인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 동그라파에 소련 밑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여러 해 전부터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이 됐습니다. 현대사가 그 논문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통일된 뒤에도 또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경제체제를 우리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은 민주주의를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잘 전파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가 민주주의 전당.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1960년 3월 8일 날 대전고등학교, 저는 1학년이었고 여기 2학년 형님들도 많이 계시고 2학년 저희 동기생들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1000명이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2학년 형님들 따라서 부정선거 항거하는 데모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1960년 2월 28일 날 데모가 있었고, 대전에서 3월 8일 날 데모가 있었고, 마산에서 3월 15일 날 데모가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4.19 데모로 전개가 돼서 대한민국이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설 만큼 이 38 민주이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일 첫 번째 옆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4.19를 불러온 우리나라 맨 민주주의 시초가 잘못되려고 하는 것을 막은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정치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 바로 38 의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토록 좋은 민주주의 성전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3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서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치르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이, 우리 시민들이 3월 8일이 이렇게 대전 시민들이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분도 더러 계실 거고, 여기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은 이제 아시고 그럴 텐데,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통일된 뒤에도 민주주의를 하지 않을 때는 자칫하면 이 발전의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처럼 거꾸로 가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잘 발전시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우리 후세들에게 잘 전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된 것이, 그 선진화를 이끈 핵심 기관차가 우리 대전에 있는 과학단지 대덕특구입니다. 대덕특구. 우리 대전은 선진화도 앞선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런 아주 좋은 도시고, 민주화도 앞장서서 이끄는 선진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우리가 선도한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대전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무슨 사명이냐? 장차 통일이 된 뒤에도 서울이 세종시로 이사 접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부터 국회
의사당 건립 예산이 서기 시작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한 5년쯤 뒤에는 국회가 다 세종시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만 혼자 서울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실도 일로 이사를 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전이나 이 충청남도 여기가 통일시대 수도입니다. 통일시대 수도. 우리 통일시대 수도인 이 대전 여기에서 충청도에서 통일시대 만주로 몽골로 이끌어가는 우리 이 몽골이 안에 있는 큰 중앙아시아 스탄 나라 여러 나라들까지 사실은 중심국으로서 이끌어가야 할 커다란 사명이 우리 대전 충청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통일시대가 딴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길이 경제가 더 지금은 36,000불이지만 미국처럼 10만 불, 12만 불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이 38 민주의거 기념관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훌륭한 교육장으로서 온 대전 시민들이 사랑받고 그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성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전은 선진화의 민주화를 함께 추진한 아주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수도로서의 자긍심을 함께 가지는 사명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많은 대전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전파해 주시기를 빌어가겠습니다. 김학도 차관님처럼 선진화에 앞장서시는 이런 일꾼분들을 종류별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여기 보면은 이 시간표가 있으실 겁니다. 시간표. 2주마다 수요일날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현대조선 회장님을 모시고 세계 떠다니는 배의 절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배입니다. 그리고 10,000톤짜리 이상 배는 75%가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배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런 정주영 회장의 일생과 함께 현대조선이 조선공업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선공업의 발전상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포항제철과 함께 철강 왕국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제일 경쟁력 있는 철강 공장이 포항제철입니다. 이 산업에 쌓인 철강공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선진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여기 박태준 총재님의 전기를 집필하신 전기 작가 이대환 작가를 직접 모셔서 강의를 또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이런 강의 시간이 있으실 때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계신 분도 많이 좀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에 서서 듣는 사람도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잘 되시면은 이 강의를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념관도 크게 더 지을 수 있도록 정부에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대전 시민들 모시고 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마무리해 주신 저 이하기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38 민주이거 오늘을 묻다 첫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사진 촬영은